안녕하세요. 폰체스트입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바로 금 투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과거부터 현재,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지,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지난 한 10년 동안 금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했어요? 네, 맞아요. 그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죠. 2015년만 해도 트로이온스당 한 1,750달러? 그 정도 선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이게 3,500달러를 넘었어요. 그러니까 10년 만에 거의 뭐 90% 가까이 오른 거죠.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8.9%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게 엄청 높은 수익률이거든요. 90%요? 와, 그럼 진짜 단순 계산으로 10년 전에 1,000만 원어치만 사뒀어도 지금 거의 1,900만 원이 됐다는 거네요. 이야.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금값이 막 뛴 거예요? 배경이 궁금한데요. 음, 이게 딱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. 뭐 계속 나왔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라던가 또 예상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있었죠. 그리고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나 뭐 시장에 돈 푸는 거 이런 통화 정책 변화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. 아, 그럼 뭔가 불안할 때 찾는 안전자산 그런 성격이 강해진 거군요. 네, 그렇죠.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. 경제가 좀 불안하다, 불확실하다 싶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으로 몰리는 거죠. 괜히 위기의 금, 유사시의 금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런데 듣기로는 최근에는 그 오르던 기세가 좀 꺾인 것 같던데요? 네, 맞아요. 그 4월에 고점을 딱 찍고 나서는 요즘 온스당 한 3,300달러 선에서 좀 오르락 내리락 뭐랄까 횡보하고 있어요. 아, 횡보요. 왜 그런 거예요? 여기에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에요. 사실 올 상반기 금값 상승에 중국 개인 투자자들 역할이 꽤 컸거든요. 약간 투기적인 수요랄까? 근데 이게 너무 과열된다 싶으니까 중국 정부가 이걸 좀 단속하기 시작한 거죠. 아, 그 강력하게 사들이던 중국 쪽 수요가 좀 줄면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. 이런 거군요. 다른 요인도 혹시 있을까요? 네, 그 영향이 크죠. 거기다가 뭐 요즘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대체 투자 자산들이 막 떠오르잖아요. 음. 그러면서 금으로 가던 돈이 일부 좀 분산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.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도 있고,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확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하려는 매물들, 이런 것들도 좀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거죠. 그럼 이제 금값 상승은 좀 끝물인가? 이렇게 봐야 할까요? 앞으로 전망은 좀 어둡다고 보세요?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JP 모건 같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 있잖아요. 거기서는 오히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금값이 온스당 3,600달러를 넘어서 더 오를 수 있다. 이렇게 보더라고요. 오, 정말요? 긍정적으로 보는군요. 네, 왜냐면 여전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다변화 때문에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고 뭐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런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아직 계속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 미국 연준이 다시 좀 통화 완화 정책,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더 풀 거다. 이런 기대감도 여전히 금값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.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. 마냥 오르기만 하진 않을 테니까. 물론이죠. 뭐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세계 경기가 확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아시다시피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잖아요. 그럼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.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정부가 추가로 더 규제를 할 가능성, 뭐 이런 변수들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하고요. 그렇군요. 만약에 금에 투자를 해볼까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. 하나는 진짜 골드바나 금화처럼 실물금을 직접 사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, 그러니까 ETF나 펀드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죠. 아, 직접 사는 거랑 ETF 같은 간접 투자.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?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? 네, 실물 투자는 아무래도 내 손에 딱 쥐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자산을 직접 갖는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. 이게 크죠. 근데 단점은 살 때 부가가치세 10%가 붙어요.
그리고 나중에 되팔 때도 수수료가 최대 5%까지 나올 수 있고요. 또 이게 무겁고 부피도 크니까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뭐 도난 위험 같은 것도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죠. 와, 부가세 10%의 수수료까지 거래 비용 부담이 진짜 만만치 않네요. 네, 바로 그 점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ETF 투자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주식처럼 증권 계좌만 있으면 소액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실시간으로 가격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것도 편리하거든요. 보관이나 뭐 도난 걱정도 할 필요 없고요. 국내 상장된 걸로는 AC, KRX 금연머리나 코덱스 골드 선물 이런 상품들이 좀 대표적이고요. 해외 상품 중에는 SPD와 골드쉐어스, 흔히 GLD라고 부르는 ETF가 제일 유명하죠. 그럼 금 투자를 딱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해라 하는 점이 있다면 뭘까요?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금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데요. 바로 이자나 배당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. 수익을 내려면 오로지 금값이 올라야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걸로 막 단기간에 고수익을 누린다 이런 접근보다는 좀 길게 보고 자산 가치를 지키거나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아니면 경제위기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여기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. 아, 그러니까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좀 묵혀두는 자산 이런 느낌이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보통 전체 투자 자산 중에 한 5%에서 10% 정도, 그 정도를 금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걸 많이 추천합니다. 아,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세금 문제인데요. 이게 투자 방식에 따라 달라요. ETF는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.4%가 나올 수 있고요. 실물금은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 전에 이런 비용이랑 세금 구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와, 오늘 금 투자에 대해서 정말 과거 흐름부터 전망, 그리고 실제 투자 방법이랑 꼭 알아야 할 점까지 정말 알찬 정보들을 많이 나눈 것 같네요. 금이라는 게 뭐 오랜 세월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건 맞지만 역시 투자는 내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특히 그 이자나 배당이 없다는 특성, 그리고 세금이나 수수료 같은 비용 구조를 잘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. 그냥 막연히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보다는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금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지 그 목적을 좀 명확히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. 밝고 명랑하게 지금까지 폰캐스트였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